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장마는 6월 달이 장마였잖아요. 6월이 장마고 7, 8월 달은 아주 뜨거운 여름.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벚꽃이 한 달 일찍 3월 달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확 피더니 이번에는 늦장마가 또 됐습니다. 장마가 6월 달에 안 오고 7월 달에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24節기도 칼같이 진행될 것 같지만 약간의 시차도 있듯이 주식시장도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24절기 짧은 기후의 변화가 있지만 또 날씨도 그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항상 있고요. 겨울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년에 병충해가 없어지면서 풍년이 든다고. 혹독한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코로나 때도 그랬고 제가 공포의 크기만큼 앞으로 1년 동안의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들은 그 조정을 두려워하는데요. 저는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와 앞으로 1년 동안 장이 되게 좋겠네. 딱 2년 전에 국장 탈주 진흥순 할 때도 야, 이 정도로 우리 시장이 비관적이었던 때가 또 있었나? 무슨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뭐 작년 올해 해가지고 엄청난 강세장이 펼쳐진 것처럼 항상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의 변화는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혹독할수록 그 다음 해는 풍년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정 댓글 순서대로 한번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휘청거리니까 좀 이따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도 이런저런 시장에 관한 얘기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몇 가지 채널에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좀 했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나간 채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집합님 그리고 짱돌님 그리고 착한 수박님 또 하늘나르님 참진이님 1, 2, 3, 4, 5등으로 쭉 이렇게 댓글 남겨놓으셨습니다. 여유로운 삶님이 유튜브로 인생 공부 7번째로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민쓰리님이 최슬리 눈팅만 하다가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셨고요. 환영합니다. 자, 웬만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 가입 중인데 추가 납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데 추가 납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저희 1임은 최근에 이래 장이 쭉 빠지니까 오래된 저희 고객분들은 이럴 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더라라는 걸 아시다 보니까 최근에 1임 하신 분들은 오히려 증액을 하고 계십니다. 1임 하신 분들 손실이 크세요라고 김용수님이 물어보셨는데 저희 1임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1임 첫 한두 달은 본전 또는 손실이다가 어느 시기 되면 플러스 되고 이유는 수익이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합니다. 적정 시간 발효 시기가 필요한다.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 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저는 1년 다 되어 가는데 처음에 저도 손실이었다가 다 수익 납니다. 최근 이익이 좀 줄었지만 장기로 보면 다 올려주십니다. 7인치 마젤란 펀드 사례를 제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예금 수익률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이럴 때 해지하고 올라가면 다시 쫓아오고, 마젤란 펀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는 그 국장 탈출 진흥순 그럴 때 그 반등이 들어오는 첫 반등에 많이들 환매하셨어요. 좀 안타깝죠. 작년 6월 달까지 반도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작년 상반기에 막 60% 수익이 났을 때 그 60% 수익을 못 먹고 딱 근데 그때 뭐 계엄 사태도 터지고 정말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9월에는 또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가 또 안 된다 하면서 또 시장 밀리고, 그런 변동성에 결국 올라오는 본전에 그렇게 이제 환매를 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제일 좋은, 제일 현명한 방법은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프로한테 맡겨놓으셨으면 그냥 맡겨놓으시면 되는데, 의사분들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어디 여기저기 이렇게 약간 미신 같은 식으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의사님 분들한테 자꾸만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내가 처방해 준 대로 하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지난 랩 보고 컨닝하면서 오늘 몇 가지 담았네요. 이래 빠질 때 뭘 사야 되지 했을 때 그 랩이나 이림에 있는 주식들 그런 거 보면서 사면 됩니다. 저희가 들고 가는 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공부를 해서 편입도 하고 들고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주린이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5년 전부터 주식을 모으기만 하다가 얼마 전 마음이 불편해서 일임 금액만큼 매도를 하였습니다. 와, 잘하셨네요. 증권회사 예수금은 안전한 건가요? 예를 들면 은행은 1억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그 증권사 예수금 안전합니다. 그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떼돈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5천만 원까지 1억으로 올랐나요? 정부가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하고, 보통 증권사나 이런 데서는 이 상품은 예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에 따라서 왔다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증권사 예수금은 안전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한 큰 대형 5개사 뭐 있잖아요. 한 10개 회사까지도 다 괜찮습니다. 올해 변동성에 4848로 수익이 줄어들긴 했지만 욕심을 좀 줄이고 주식 전량 매도 후 일부는 채설리에 일임하고 일부는 채권 투자, 그리고 나머지는 리츠, ETF 등에 투자했습니다. 7, 8월은 조심하라는 대표님 메시지를 유념하고 일단 수비 모드로 전환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수비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에 스페인이 우승했다고 해서 저는 스페인이 그동안에 한 골밖에 실점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는 스페인이 우승하겠구나. 수비가 강한 팀이 결국은 월드컵을 우승한다는 제 친구의 얘기처럼 이번에도 어김없이 마음속으로는 뭐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으면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했었지만, 우리가 약간은 이제 약자를 좀 응원하게 돼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도 보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었죠. 근데 80년도 들어가면서 이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뭔가 내 실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나라나 기업이나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남미가 몰락한 게 보면 제조 경쟁력도 없었지만 80년대에 고금리 상황에서 몰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80년대에 부상한 나라들이 있죠.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 제조 강국들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고금리 상황에서 많이들 이 고금리 상황에서 힘들어지는 기업들, 개인들, 나라들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 동맹에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이 다이내믹하게 제조업으로는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초고부가 가치 제품은 걔네들이 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신약을 만들면 우리가 그 신약을 싸게 잘 만들어주는 삼성바이오 같은 게 있고 반도체를 만들면 그 반도체는 TSMC가 만들어주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필요한 HBM부터 뭐 D램, 낸드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잘 만들어주고 말 그대로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자본주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버릴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버린다는 표현 잘못했고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에서 성장하는 기업은 뭔지 그런 거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반영이 됐다가 지나치게 쏠리면 이런 조정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벨주버전에서 소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이고요. 미국의 정책을 알아야 주식이 보인다. 그죠? 제일 중요해요. 정말. 그리고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낙수 효과에 이 돈벼락을 맞고 있는 기업은 뭔지 그거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핵심 전술이라고 전략이며 전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략 속에 이 세세한 전술, 이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계좌를 지키는 수비 방법이고 그 별주분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고객이 되신 분인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해가지고 3억을 30억으로 만들었는데 작년 11월 그 마이너스 4.4% 나는 장에 반토막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다시 쫙 올라오면서 회복을 했는데 또 올해 변동성 장에 그렇게 반토막이 나고 이러면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병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회사 찾아오셨다 해가지고 그날도 저녁 먹으면서 올해 들어와서 자기가 제일 잘한 일이 저희한테 그 번 돈을 우리한테 맡긴 거라는 터져도 저희가 덜 터지고 올라갈 때는 어쨌든 저희는 결국은 우상향 하게 돼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니까 이번 강세장에 어설프게 주식을 번 돈은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 날아가게. 그것도 이런 변동성에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설 때 그 줄어든 평가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 그게 이제 프로가 해야 되는 프로랑 아마추어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3년째 채슬리 TV 보면 올해 2월에 튀니지의 손주 육아하러 와서 감사하며 시청 중입니다. 아 그래요? 튀니지가 계시군요. 이명선님 그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분들도 잡수세요 하고 적당히 먹고 나오라는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인 것을 그냥 흘려 듣고 또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남편 주식 정리해서 1인 맡긴 것이 최고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네요. 제가 그러죠. 저희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안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요.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하는데 먹을 때 그래도 많이 먹고 터질 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터지고 올라갈 때 또 그래서 이번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6,500이 오는 장에 어떻게 안 터지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손실을 더 줄일 수는 없었을까? 네, 그런 반성은 많이 합니다. 스페인처럼 한 점, 총 1실점하고 우승한 나라가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런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1실점밖에 안 했을까? 네, 캐내야죠. 캐내고 배워야죠. 이번에 또 나름대로 저도 이번 7, 8, 9 변동성장을 겪으면서 한번 백서도 적어보겠다 했잖아요. 그죠? 스페인 같은 팀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헤지펀드 중에 그 짐 사이먼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연평균 66% 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알고리즘이나 투자의 로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퐁당퐁당이네요. 전 그제 좀 담고 어제 웃었고 오늘 빠지게 다시 매수입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오늘 도착해서 참 기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좌 내가 좋은 주식을 담았다라고 정말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 더운 여름날 비도 오고 한 달만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만. 한 달 동안 계좌 듣고 있으시면 그래도 뭐 7,500에서 8,500 사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성과 보수형 랩 가입하고 왔습니다. 나름 공부를 하는데 종목 고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맡기고 오니 마음이 편합니다. 6,800원 논 팔아도 3개월 후면 논두 마직이 될 것 같은데 하셨고요. 너무 다 먹으려고 욕심을 낸 것이 문제였음. 유유하셨고요. 전무님 패널로 나오신 거 자주 보다가 삼전 잘 탈출하라고 대학 강의 하신 거 생각나서 모닝 브리핑 등 모든 걸 살펴보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탈출 못했어요. 했는데 올라올 겁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오과장이 발표했던 그 메리츠 김현수 연구원 자료였나요? 예. 거기 보면 이 스팟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7월 달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팟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계속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모건 스탠리가 선빵을 때리지만 너무 이익이 계속 올라오는 구간에서 선빵을 때리기 때문에 항상 이 오른쪽 어깨에는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반도체도 그냥 저는 들고 버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이 무섭게 흔들리고 수익을 다 토하고 있어서 어플을 지우고 당분간 보지 말까 하다가도 피하기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요즘은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하루 공부 시간을 5시간 이상으로 늘려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불안감에 휩쓸려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기. 지수의 폭락이나 수급이 꼬이는 문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여기에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흘려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제할 수 있는 현금 비중과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기. 그나마 내가 통제가 가능한 것은 계좌의 현금 비중이라서 현금이 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분할 매수하고 있고 들고 있는 기업에 편향이 생겨서 혹시 눈이 멀어 놓치고 있었던 악재는 없는지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 중입니다. 네, 강한국 작가가 예전에 그랬죠.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원숭이가 된다고. 네,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자꾸만 인지 편향이 생겨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게 되고 귀를 닫게 되고. 자, 세 번째, 내 계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질문하기. 내 돈이라 생각하면 객관성을 잃을 테니 만약 다른 사람의 계좌라면 지금 이 평단에서 홀딩을 권할까 추가 매수를 권할까 하고 제3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일수록 더 눈을 크게 뜨고 부딪혀 보려 합니다.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투자자로서 조금은 더 단단해져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 백서 쓰면 몇 페이지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합니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항상 I never lose. 그죠? Either win or learn. 항상 win or learn. 예, 그 마음으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그래서 나는 이번에 뭘 잘못 봤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 how to를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how to. 그냥 내가 너무 이번에 욕심을 부렸어요. 이번에 내가 너무 확정 편향이 있었어요. 예, 저희 직원들 중에도 연말에 백서 적는데 그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필요 없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나중에. 나중에면 그러면 욕심 안 부리고 나중에는 인지 편향이 안 생기느냐? 나중에도 똑같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how to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연휴에는 일을 좀 잊으시고 축구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세요. 저는 요즘 계좌를 거의 열어보지 않고 지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우리 민정님처럼 냉정하게 그 세 가지 원칙으로 더 이럴 때일수록 내가 통제 가능한 거에서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할 건가.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금리도 계속 올리고 호재는 안 보이고 악재가 가득해 보이는데 계속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왜 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럴 때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네, 금리도 계속 올릴 것처럼 보고 호재는 안 보이고 악재가 가득해 보일 때 하셔야 되고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 팔아야 되고. 빅테크 올라가면 메모리 반도체 하락하는데 거꾸로 반대 인과관계, 이 상관관계랑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분명히 인과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비가 날아오면 여름이 오던데 그거는 상관관계잖아요. 제비가 여름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멀미 나네요.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주변에서 수익률 자랑할 때 쎄 했는데 조바심에 풀 매수했더니 제대로 터지고 있어요. 조바심이 생길 때 뉴스에서 떠들어댈 때는 도망가는 게 답이라는 걸 또 한번 실감하게 되는 장입니다. 항상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미안해 하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꼭 댓글을 달고 싶었어요. 꼭 1시간에 맞춰야 하는 이가 있을까요? 저처럼 정밀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을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짧게 끝나면 서운할 때가 많답니다. 웜의 신박은 매일 1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법도 없는데 원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고 그 시간 전부 다 올려주셔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뉴스 시작하는 부분만 따로 아래 적어주시면 성격 급하신 분들은 거기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에 한국 가는데 시간 되시면 식사하기도 바쁘신데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습니다. 네, 해외에 계시군요. 네, EK님, 지니 커피 러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8월에 한국 오신다고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말 토요일 별주부전, 별주부전에 한번 참관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안 되시면 저희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요. 약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별주부전의 오프닝 코멘트에서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우리 최설리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채밀턴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저도 미국에서 이래저래 어학연수까지 다 합치면 한 3년 반 살았더라고요. 네. 그 공부하러 갔었지만 이 마음 한속에 새빵살이 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시 집이 제일 좋다. 고향이 제일 좋다. 예,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해서 뭐 주재원으로 오래 계시든 아니면 네, 이민을 가셨건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면서 저희 채슬리 TV를 애청하시는 그 마음을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예, 이런저런 방송 보다가 그래도 모국어로 이 얘기를 해주는 방송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 저희 그 통계가 다 나옵니다. 80개국에서 보십니다. 80개국에서. 오죽하면 저희 채슬리 TV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뭐 저희 고객이 아니시더라도 한국의 고국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실 때 저희 회사를 방문하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로 약속을 하셔가지고요. 3시 반에 그 신규 고객 대상 설명회 할 때 거기서 뭐 이런저런 시장 얘기를 제가 길게 할 때는 또 뭐 한 30분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와서 같이 또 들으셔도 됩니다. 채슬리 로고는 전에 회사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들었어요. 항만에 배를 묶어두는 기둥. 찾아보니 이걸 볼라드라고 하더군요. 아, 그렇네요. 그게 항만에 배를 묶어두는 그 기둥처럼 또 생겼네. 보니까 저는 그거 몰랐네요. 회사명 채슬리가 허드슨 강의 기적처럼 한 명의 인명 피해 없이 착륙한 데서 따왔다며 로고 역시 풍랑의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둥을 채슬리 이니셜에 넣은 거죠. 네, 그 공모 해가지고 그 공모에서 당첨된 분한테 100만 원 보내드리면서 그 로고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때 못 읽어봤었거든요. 그런 뜻이 또 있었군요. 저도 몰랐던 얘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6월 말부터 2주간 중국 여행을 다녀오다 보니 유튜브며 어스를 하나도 열어볼 수가 없어서요. 저희 인턴분이시다 그죠? 다행히 그 전에 성과보수형 랩은 해제하고 가서 걱정을 좀 덜긴 했어요. 채슬리 팀의 고견을 들을 수 없어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지 못했지만 하반기면 다시 오를 거라는 전문의 말씀 생각나서 장이 급락할 때마다 ETF랑 뭐 땡땡땡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직 일상으로 복귀가 안 돼서 조금 힘들지만 휴가 나온 아들이라 며칠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어제부터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어스 자료들 하나씩 다시 공부하는 중입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셨네요. 네, 좀 이렇게 어려운 장에 딱 앞두고 랩도 해지해 놓고 현금 딱 만들어 놓고 2주 동안 여행도 갔다 오시고 네. 제일 행복한 신분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 장이 급락할 때 이렇게 지수 ETF부터 해가지고 지금 적어 놓으신 종목들 뭐 다 좋은 종목이네요 보니까. 네, 줍줍하고 계시고 고수 다 되셨습니다. 네. 제 운대가 3-4개월 안에 오길 바라봅니다. 네. 주식은 시장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3-4개월 안에 저는 반드시 7,500원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씩 추납하고 있어요. 월요일도 조금 더 하려고요. 저도 영리한 여우에 들어갈 거예요. 네. 영리한 여우처럼 해야 됩니다. 주식도. 지난번에 현금도 종목이라며 쉬는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노래까지 하며 강조해 주셨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조언을 따라 남의 잔치집이었던
반도체 종목을 트레이딩 목적으로 전쟁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5월 말부터 과열일 때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매도한 이후 더 상승하는 것을 보며 스스로 포모와 싸우며 현금을 지키려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간이 길고 아득하게 느껴져 무척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이 또한 귀한 투자 공부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어려워지니 굳이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말씀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참을성이 저에게 좋은 기회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 오며 말씀하신 대로 현금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잘하셨네요. 자, 지금은 이제는 저도 보면 타이밍은 이 어느 정도 이 계절적 큰 계절 중간 선거 하반기는 겨울입니다. 뭐 이 정도는 그 퀀터 분석으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 오르고 다음 달 내리고 뭐 이런 거는 저도 잘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 학습 부장님들 지난달에 월간 전망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매달 이 시장을 전망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번 이제 폭락 온다라고 7월달 폭락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왕창 틀려버리고 그래서 박사익 정말 못 맞춘다 너 이렇게 시장이 급등하는데 너 폭락 온다고 그러면서 방송을 은퇴하는 그런 얘기를 농담삼아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그런데 그 진짜 폭락이 와서 와 박사익 또 맞췄네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막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달 그 다음에 한 주 더 짧게 오늘 하루짜리 더 짧게는 오늘 하루 내에서 또 움직이 그거 맞추려고 막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거 정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투자 전략이거든요. 투자 전략이 아니죠. 그 매매 전략이죠. 시계를 길게 가져갈수록 좋고요. 시계를 길게 가져가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폭락하면 사야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폭락이 오는 거 타이밍은 저는 못 맞춰요. 타이밍은 못 맞추는데 그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래 하시는데 그 타이밍은 못 맞춰도 폭락했을 때 이 가격이면 사야지. 그 다음에 너무 과열이 됐을 때 여기는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현금을 조금 늘려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은 타이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금을 잘 만들어 놓으셨던 분들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6,800 이하에서 사는 거는 그 타이밍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샀는데 왜 안 올라가지? 그럴 수는 있는데 가격으로는 이 정도면 사도 되는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에게 투자일기 보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불안한 채밀턴 분들을 위해서 금요일에 출근하셔가지고 만든 자료 속에 금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회사 와가지고요. 한 7시 반쯤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아침에. 그러면서 이번에 그 반도체를 못 팔고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쭉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투자 일기 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환율이죠, 환율. 환율이 떨어질 때, 환율이 떨어지는데 반도체가 같이 밀렸을 때는 나중에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환율 이달 71원 떨어져서 G20 중에서 최대 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시장은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원화 환율이 G20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 말은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갔다는 얘기죠.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으니까요.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에는 원화 환율 상승 폭이 이 트르키의 리라화에 이어서 G20 국가 중에서 둘째로 컸었고요. 1월에서 6월까지. 그런데 이달 들어서 흐름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자,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금 1478.5원에 거래가 됐고요. 17일 날에 5월 11일 날 1472를 기록한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왔는데 지난달 말보다는 70.9원 하락한 것으로 월간 하락폭으로 비교하면 22년 11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22년 11월 요거는 좀 의미가 있네요. 22년 9월 말에 우리 시장 바닥이 나오고 22년 10월 11일 날 미국 시장 바닥이 나왔고요. 22년 11월 달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큰 폭으로 환율이 떨어졌군요. 자, 지금 1555.8까지 갔던 게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1441원이었다 그죠? 1440원대에서 1555원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원화 환율이 4.27% 하락해서 G20 국가 중에서 하락폭 1위를 기록했는데 2위가 영국 파운드. 근데 파운드는 1.45 빠졌고요. 엔화가 0.08, 중국 위안화 0.17 등 아시아 경쟁국 통화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상반기에 원화 환율은 7.7%나 상승하면서 G20 환율 상승률로는 2위였습니다. 급격한 원화 환율 하락 배경에는 이게 배경이 중요하죠. 미국 물가 둔화에 따른 긴축 우려 완화와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가 축소가 됐고요.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둔화되고 있고 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따른 달러 유입 기대감 등이 꼽힙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기업의 환전 수요가 커지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4분기 평균 환율은 한 1,43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월간 전망 자료 때도 이 환율 차트 꼭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원화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주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좀 과열권에 있던 주가가 이래 조정을 받을 때면 이 주가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막 두려워지는데 이 주식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매크로 변수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들어갈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값 더 오를까 걱정, 주요국이 가만 안 둘 거다라고 이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 15일 제주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시는 모습이고요. 얼굴이 뽀얗게 나왔네요. 그렇죠? 얼굴 되게 좋으십니다. 하긴 요즘 하이닉스가 떼돈을 벌고 있으니까. 자, 최태원 회장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공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안 그러면 시장 위축과 신규 경쟁자의 진입과 지정학적 견제라는 이 삼중 역풍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덮칠 것이라는 경고인데 마진이 좀 떨어져도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보호해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최 회장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부를 위험을 조목조목 짚었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계속 이 고공행진 반도체 가격이 계속 높게 고공행진하길 원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자, 어떤 위험이 있는지. AI 기업은 비용을 감당하지만 PC 스마트폰 업체의 이 고객은 대부분 개인이라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칩 가격 상승이 완제품의 물가를 밀어 올리는 이 칩플레이션을 우려한 얘기입니다. 그는 또 공장을 짓지 않고 가격만 올리면 시장이 줄고 새로운 참여자가 무조건 뛰어들게 돼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나도 반도체 공장을 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통상 리스크도 우려를 했는데 칩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지정학적으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고요. 옛날에 똑같이 일본도 맞았던 이야기라면서 주요국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반도체 패권을 내준 일본의 전철을 밟기 전에 선제적 공급 확대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글로벌 디램 가격의 추이인데 24년 말 재작년 말에 4달러 69센트였거든요. 4.69. 그런데 지금은 48.9예요. 거의 11배 올랐습니다. 11배. 그죠? 최 회장은 당분간 메모리 확보를 위한 아비규환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그는 내년에는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내 걱정은 가격이 내려갈까가 아니라 더 올라갈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확보를 위한 비교한 상황이 근데 언제까지? 당분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지어보려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면서 용인 호남에 이어서 미국 공장도 통상 압력 등을 고려하면 가능하다면 지어야 한다고 보고 가능하면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장소를 찾고 있다고 했고요. 그런 공장을 빨리 짓는 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과 비슷해졌다고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가 올해 270조, 내년에 400조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하이닉스를 3조 정도 주고 인수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15년 전에 300조, 400조 버는 그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우위에 선 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이지만 최태원 회장은 시장 지배적 공급자로서 단기 폭리를 취하기보다 장기적 생존 관점에서 판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고요. 최 회장은 AI 쪽에 한정해도 내년에 올해보다 메모리를 60에서 100% 더 쓰겠다는 요청이 있는데 AI가 전체 반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라 이는 전체 수요가 최소 50에서 60% 이상 늘어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AI 쪽에만 해도 60에서 100% 더 늘어나게 되니까 전체 반도체 매출의 절반 중에서 이 AI 쪽이 무조건 반면에 어느 회사도 내년에 늘어나는 공급량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수급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게 옛날에 23년도 이럴 때 좀 도와주지. 그때 재고 남는다고 단가는 후려치고 팀쿡한테 그죠? 그랬다가 우리가 돈 없어서 증설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금 작년 재작년에 뭐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증설된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쇼티지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요 얘기이고요. 자, 문제는 이 같은 극단적인 수급 불균형이 기업 간 거래를 넘어서 국가 간 실력 행사와 지정학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점인데 최 회장은 메모리를 구해달라는 엄청난 로비와 압력 요청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이를 내셔널 시큐리티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구해서 자국 기업에 제대로 줘야만 생산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규모와 속도를 앞세운 공급 속도전을 최 회장은 해법으로 제시했는데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더라도 기업의 매출이 계속 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급량을
대폭 늘려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확실히 지키고 누가 들어와도 한꺼번에 지울 수 없는 이 사이즈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그룹은 반도체 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 회장은 전 세계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보고에 올려놓고 어디가 제일 좋고 제일 빨리 제일 크게 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빨리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대미 투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한국 기업만 만나면 얼마를 투자할 거냐고 똑같은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눈앞에 있는 사과를 전부 먹겠다는 전략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략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면서 내 땅을 잘 가꾸고 농사를 잘 지어야 계속 수확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전 닉스 레버리지에 이미 12조 원이 몰렸다. 전자 닉스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제기하는 이 상장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얘기이고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이 상품들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규모에 있는데요.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5일 기준으로 1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거래소의 상장 폐지 규정에 따르면 펀드의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기초자산인 주식,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할 수가 있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의 시가총액이 12조 원에 가까워서 이런 요건에 맞지 않고요.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직권으로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실제 적용된 전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면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오히려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이미 손해를 본 상태에서 상장 폐지로 원치 않는 시점에 보유 자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요. 삼전 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14종의 최근 한 달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7.1%에 달하네.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상장 폐지는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1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고 기본 예탁금 요건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거래 단위를 20주로 설정하는 등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이미 크게 불어난 시장 위험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김대중 세종대 교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3,000만 원도 큰 허들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국내 투자자를 유인하겠다는 이유로 급하게 상품을 출시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별주부전이나 그동안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중 AI 격차 6월에서 6개월에서 9개월 불과 중이 배 1,700척 만들 때 미국 5척 어쩌다 일이 됐나. 자, 지금 사진은요. 14일에서 17일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패널들이 중국의 도전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콜로라도주 제가 이 콜로라도 덴버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덴버에서도 한 3시간 반 차 끌고 들어가야 돼요. 3시간 반이면 막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조금 아마 더 멀 겁니다. 그 콜로라도 로키 산맥 한가운데에 딱 있는 조그만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뭐 여름에 휴가를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아스펜입니다. 미국 전 현지 고위 관료들이 아스펜에 모여서 머리를 맞댄 이 아스펜 안보 포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중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 경쟁의 주요 전장인 AI를 비롯해서 바이오, 사이버, 양자,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위기감이 감지됐고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선 분야를 얘기할 때는 중국은 연간 1700척 이상 건조하는데 미국은 5척밖에 만들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는 탄식이 나왔다고 하고요. 보수와 진보 패널을 가리지 않고 중국이 현존하는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는 데 동의했고 중국과의 공존을 얘기하는 목소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아스펜 전략그룹 의장이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대사는 미중이 AI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고요. 생성형 AI 클로드 개발사인 엔스로픽의 타룬 차브라는 현재 우리는 중국에 대해 대략 6에서 9개월 정도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는 중국 AI 기업인 지프, 딥시크 등 거의 모든 회사가 엔스로픽을 포함한 미 경쟁사 모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적 재산권, 이 코딩 능력을 빼가는 이 적대적인 증류, adversarial distillation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진행하고 있다면서 매주 이런 행동을 조장하는 계정 수백만 개를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적재산권 IP와 이 코딩 능력을 빼간다고 합니다. 차브라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기술 견제를 설계한 핵심 인물인데 그는 기업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하웨이, JTE 같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겨냥했던 것과 같이 동맹과 협력해서 중국 모델의 채택을 억제하게 되면 격차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늘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일부 패널은 중국의 AI 기술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어 격차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앤 뉴버거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전 세계의 중국산 비디오 카메라에서 이미지 수백만 장을 수집해서 AI 모델을 훈련시킨다면서 미중 갈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AI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고요. 미국 내 최대 공익재단 중 하나인 휴렛 재단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에서 미국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갖는 데 지원하겠다며 2031년까지 총 1억 달러, 1,500억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조선업 부활 노력을 주도한 존 펠런 전 해군 장관은 21세기 초반만 해도 우리가 2배나 많은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21년 추월당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미국 내 모든 조선소를 다 합쳐도 들어갈 만한 크기의 조선소가 있는데 중국에는 미국 내 모든 조선소를 다 합쳐도 들어갈 만한 크기의 거대한 조선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요. 이어 용접공 등 숙련된 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코딩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앞으로 10년은 손으로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민주당 진영의 잠룡 중 한 명이 램 이메뉴얼 전 주일대사는 중국보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두렵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절반이 제대로 된 읽기 능력을 갖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과학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중국 때문이 아니다고 했고요.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는 일이 꼭 미국만의 과제가 될 필요는 없다면서 EU,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자유진영으로 묶어서 기술 인력 시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참
거대한 패권 경쟁이다, 그죠? 자, 입구에는 3m 변신 로봇, 옆에는 중국산 AI 칩, 수천 장을 묶은 슈퍼포드. 상하이 WAIC 가보니, 자, 지금 19일 중국 상하이 세계 인공지능대 WAIC 이런 게 열렸군요. 행사장 입구에 중국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가 판매 중인 로봇 GD51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건가 보네요. 높이가 3m, 무게가 약 500kg인 이 로봇은 사람이 탑승한 채 두 발로 걷다가 몸을 접어서 네 발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요거네요. 모니터에는 GD51의 이동 장면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G 드래곤인가? 이렇게 서서 갈 수도 있고 네 발로 갈 수도 있군요. 요 안에 사람이 탈 수 있게 돼 있네요, 보니까. 자, 19일 오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박람회인 세계 인공지능대 입구에는 이 높이 3m의 붉은색 거대 로봇이 관람객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로봇 가격이 한 8억 된답니다. 와, 사람이 탑승할 수도 있고 두 발로 걷다가 몸을 접어서 네 발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동 및 특수 위험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변신 로봇인 셈인데 몇십 걸음 떨어진 화웨이 부스에는 길이 10여 미터의 탈 엔비디아 벽이 늘어서 있다고요? 미국의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 최첨단 칩 확보가 어려워진 중국이 자국산 AI 칩을 연결해서 만든 AI 컴퓨팅 시스템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인데 최대 8192개의 AI 칩을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시켜서 개별 칩의 성능 한계를 대규모 연결 기술로 메운다는 구상입니다. 딥시크의 최신 모델 V4 구동에도 최적화됐는데 전시장 한쪽에 AI의 몸을 다른 쪽에는 두뇌를 배치해서 중국의 독자 AI 공급망을 압축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거군요. 자, WAIC는 베이징의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이나 16일 선전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 대회처럼 이 볼거리에 집중한 행사가 아니고요. 반도체와 AI 모델부터 AI 로봇 산업 적용 현장까지 중국의 AI 역량을 한자리에 보여주는 쇼케이스에 가깝다고 합니다. 2018년 시작된 WAIC에 올해 처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고 시진핑은 개막식에서 AI는 한 국가의 독주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연주하는 교향곡이 되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서 글로벌 AI 규칙과 기술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20일 폐막일까지 중국 AI 공급망을 관통하는 1,100여 기업이 4,500여 제품을 전시하게 되고요. 전시 면적은 처음 10만 스퀘어미터를 넘었고 350여 제품이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자, 행사장에는 바이두의 쿤룬 칩과 알리바바의 핑터우거 등 중국 대기업이 개발한 AI 칩도 전시가 됐고 AI 모델 분야에서는 WAIC 개막일에 맞춰 공개된 이 문샷 AI의 키미 K3가 전시장 곳곳에서 협업 지원 대상으로 거론이 됐고요. 키미 K3는 2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웨이트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의 핵심 가중치를 공개해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이 방식인데요. 이 오픈웨이트 모델로 독립평가기관 종합성능평가에서 세계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텐센트가 업무용 AI인 워커버디를 홍보했고 알리바바의 AI 안경인 캐논 S1은 미국 메타의 레이밴 디스플레이의 대항마로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대표 이미지 인식 분석 기업 센스타임은 다국어 영상 제작을 처리하는 AI 영상 플랫폼 세코 3.0을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전시장에서는 이전과 달리 묘기보다 노동이 강조됐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3세대는 상반기로 예고했던 이 공개 시점을 넘겼지만 중국 엣지봇은
작업 순서를 스스로 판단 가능한 뇌를 탑재한 산업용 로봇 A3 울트라 등 신제품 4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다리를 없앤 채 작업대에 고정한 반쪽짜리 휴머노이드를 주력 제품으로 전시한 부스도 많았는데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아령을 들어 올리며 힘과 제어 능력을 과시했고요. 중국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의 로봇 약국에서는 20개 로봇 기업에서 채용한 가지각색의 휴머노이드 직원들이 약을 찾아 포장하고 있었답니다. 중국이 자동차 부품 조립과 창고 정리, 매장 고객 응대 등 현장 업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선제적으로 출시해서 휴머노이드 시장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계산이 일으켰습니다. 다스 로보틱스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 탑승형 사족 보행 로봇 AI 로봇 말린 치지 X1도 선보였는데요. 로봇 말 최대 300kg을 싣고 험지를 달리며 한 번 충전으로 40km를 시속 10km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첨단 AI 칩과 최상의 AI 모델 등 핵심 기술에서는 미국에 뒤처졌지만 폭넓은 제조 공급망과 두터운 고급 인재층,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AI 산업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만난 중국 빅테크 관계자는 피지컬 AI 시대에는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기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했고요.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AI 산업 전면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AI 연관 산업 규모를 10조 위안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싸하다 그죠? 네,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전으로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뭐 카메라 뭐 우리가 없는 게 없잖아요. 반도체까지. 근데 이 피지컬 AI 궁극적으로 이 로봇 시장에서 왜 이렇게 뒤처지고 있을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만물상 이길 수 있는 병, 치매. 80대 중반인 부모님은 여러 해 전에 낙향에 농사를 지으며 사신다. 고추와 고구마를 주로 심는데 왜 이런 힘든 노동을 하시냐고 말려도 소용없다. 농사지어 자식들에게 보내는 재미를 놓을 수 없고 농사지으면 바빠서 치매에 걸릴 틈이 없다는 이유를 드신다. 바쁘게 살며 치매에 안 걸린다는 게 생활의 지혜만은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외신에 나왔는데요.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85에서 89세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40년 전에 10명 중 3명꼴이던 치매 환자 수가 24년에는 1명꼴로 줄었다네요. 네덜란드의 에라스미스 연구센터가 북미와 유럽의 여러 나라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을 추적했더니 10년마다 13%씩 감소했다는 조사도 나오고요. 두 사례는 치매 앞날에 대한 오랜 전망을 뒤집는 건데요. 현재 전 세계 5,50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수치는 향후 30년간 2배로 는다는 게 통설이었습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 2조 8천억 달러에서 2050년에는 16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 16조 9천억 달러에 엄청난 시장인데요. 자, 여기에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와 치매 환자 증가율이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국내 한 의대의 발표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65세 노령 인구가 678만 명에서 지금 1,000만 명으로 약 55% 느는 사이에 치매 환자 수도 60만에서 95만 명으로 58% 증가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노인의 절대 인구가 증가해온 것은 사실인데 우리나라 치매 노인 인구도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서고요. 한국의 5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암에서 치매로 바뀐 것도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의 반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치매 걸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고요. 오늘날 미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은 1970년대 같은 연령대보다 43%나 낮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면 2050년 예상 치매 환자 수가 지금의 2배가 아닌 한 1.4배 증가에 그친다는 거죠. 의학의 발전에도 치매 정복은 아직 요원한데 다만 고학력, 고소득층과 선진국 국민일수록 상대적으로 치매에 덜 걸린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됐습니다. 연구자들은 흡연과 과식을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공부를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 일을 계획하면서 하는 노인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30%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품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게 저희 신규 고객분들이나 제가 주식 강연회를 가면 주식 일반인들이 프로만큼 벌기는 힘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간접 투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하세요 이러거든요.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3억으로 큰 돈, 그 수익을 크게 낼 거니까 그 조그만 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으로는 개인적으로 계속 하시라는 거죠. 그 결국은 이 변동성에 신경 쓰이니까 저희가 시장이 급락하면 저희 조회수도 올라오잖아요.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데 자꾸 머리를 쓰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그 속을 쓰게도 만들지만 머리를 계속 쓰게 만들면서 이 치매를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많이 속상하시고 걱정도 되시고 하시겠지만 나의 뇌는 더더욱 건강해진다. 그래서 너무 감정이 상하시면 안 돼요. 네, 감정 상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번 변동성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7월 20일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